이어서 다음 초대 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네. 이분은 대구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호스피스 의사로 오랜 세월 근무하면서 체험한 일들 또 생각한 소회들을 책으로 펴내서 전국적으로 큰 울림과 감동을 선사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이라는 책을 쓰고 우리에게 많은 귀감을 전해주신 분인데요. 김여환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어서 부탁드릴게요. 나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 김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여환 선생님은요. 아까 우리 박노원 아나운서가 소개를 잠깐 해주셨지만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동안 근무를 하셨죠? 한 7년 정도 근무했어요. 네. 그러면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는 정확히 어떤 환자들이 오고 호스피스 의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일단 좀 들어보고 싶어요. 호스피스에는 네. 현대의학으로는 완치가 힘든 여명이 6개월 정도 남았다고 진단받으면 입원하게 되는데요. 네. 그곳에 근무하는 의사가 호스피스 의사예요. 우리가 이제 임종이 다가오면 통증이나 호흡곤란 여러 가지 증상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의사죠. 제가 얼마 전에 손주를 봤는데요. 네. 그 아이가 신생아실에 가장 처음 만난 의사가 소아과 의사거든요. 예. 우리가 긴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만나는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명이라는 단어가 좀 울림을 주네요. 네, 선생님 얼굴은 처음 보지만 책은 많은 분들이 읽어서 네. 알고 계실 겁니다.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 어떤 내용인지 직접 저자께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가 대구의료원에서 근무하면서요. 사망 진단서를 한 1000명 정도 발급했더라고요. 그래서 책 제목이 1000명의 죽음을 통해서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1000명의 인생 이야기예요. 그래서 1000명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그 삶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 이런 것을 글로 쓴 그런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암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나 그 가족들까지 만나면서 느낀 것들을 책으로 담으신 건데 특별히 물론 인생을 얘기를 듣다 보면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통증 때문입니다. 우리 살면서도 통증이 있으면 하루가 힘들잖아요. 네. 이런 암성 통증은 네. 98% 현대의학으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아프면서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잘못된 오해. 예를 들면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은 더 빨리 죽는다. 거기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방치한다. 마약성 진통제를 써서 중독자로 만든다. 처음부터 마약을 쓰면은 나중에는 더 이상 쓸 약이 없다. 이렇게 잘못된 오해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에 오시는 걸 꺼려서 통증 있으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지금 되게 많이 홍보를 해서요. 우리가 의사보다 오히려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은 가는 곳이잖아요. 누구나 한 번은 가는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식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오히려 의사나 간호사도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걸 알려야지 제가 진료를 잘하겠다. 그래서 알리기 위해서 글을 썼어요. 저도 책 보면서 저 스스로 많이 반성한 게 네. 저도 이제 위암으로 아버지를 이제 잃었는데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통증은 불가피하다라고 막연하게 그릇된 상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누구나 암에 걸렸을 때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죽게 되면 완치가 안 되면 누가 자살을 안 하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암으로 죽을 확률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몰핀이라는 걸 써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그 진통제에 대해서는 이건 뭐 마약성 진통제다, 뭐 그런 막연한 두려움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경원시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몰핀이라고 제가 이제 신의 선물이라고 책에 적어놨는데 어떤 댓글에 의사인데 그거 너무 과찬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신의 선물인 것 같아요. 신은 정말 좋은 선물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핀이라는 통증 완화제가. 왜냐하면은 몰핀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보통은 마약을 떠올라요. 예. 그걸 조금이나 쓰면은 마약 중독자로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딸이 얼마 전에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무통분만을 했어요. 거기 다 몰핀이 들어가요. 나쁜 사람한테 몰핀을 쓰면은
중독자가 안 돼요. 아. 중독자가 될 확률은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낮아요. 굉장히 낮은 거고, 그다음에 몰핀은 조금 처음에 쓰면 호흡곤란이라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게 해독제가 있어요. 날록손이라는 그런 걸 쓰면 되고, 몰핀을 처음부터 쓰면은 나중에 쓸 약이 없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는데 네. 몰핀은 천장 효과라는 것이 없어요. 천장 효과가 뭐냐면 진짜 천장 있잖아요. 내성이 없다는 얘기죠. 네네. 내성하고는 조금 다르긴 예. 한데요. 그 타이레놀 같은 거 네, 우리가 그 코로나 백신 받았을 때 많이 먹어봤잖아요. 진통제, 그 소염 예. 진통제 그런 걸 6달 이상 쓰면 간에 독성이 생겨서 약효가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몰핀은 쓰면 쓸수록 효과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천장이 없는 거죠. 예. 이런 신비한 약을 저희가 의과대학 때 잘 안 배웠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모르고 환자들은 더 모르겠죠. 그래서 잘 조절해서 쓰면 중독자도 안 되고 진통제로는 아주 강력하다. 그걸 이야기하고 이런 싶었어요. 상식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네. 예. 근데 사실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계셨으면 오히려 좀 수월하시잖아요. 환자 만나는 환자들이. 근데 호스피스 병동의 전문의로 계시면 사실 어떻게 보면 삶의 마지막 단계에 가장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그런 환자들을 보는 분야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걸 선택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힘든 맞아요. 일인데. 저도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었어요. 통증만 조절하면 된다고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오히려 통증 조절은 굉장히 쉬워요. 네.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혈당 조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거의 일주일 내에 통증이 조절되는데 이 통증이라는 게 감정이에요. 이모셔널 익스프레션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을 다 들어드려야 통증이 잘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증 조절하는 목적으로 인생을 들여다 보니까 또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고 글도 나오고 이런 게 있죠.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 선언만 1000번 이상을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도 많을 네.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환자나 가족의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혹시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가족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그런 또 환자나 가족분 있으시겠죠? 제가 별로 기억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호스피스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네. 누워 있으면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만큼 제가 죽음이 다가온 환자들이 마음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례를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이야기 옥순이 할머니가 있는데요. 그 할머니 이야기하기 전에 호스피스 병동은 왜 제 기억에 그렇게 또렷이 남는지 그 이야기부터 조금 해드릴게요. 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면요. 공항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1년 동안 잃어버린 가방을 경매에 붙이거든요. 잃어버린 가방들이 많겠어요, 여행객들이. 그래서 경매에 붙이면은 사람들이 그걸 사기도 하는데 여행 가방의 뚜껑이 열릴 때 어떨 때는 애인한테 부인 몰래 애인한테 주려는 그 보석함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찾아가겠죠. 그럴 때도 있고 빨래가 안 빤 빨래가 구대에서 냄새 날 때도 있고 예. 그럴 때마다 뚜껑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른대요. 예. 호스피스 병동이 그런 거예요. 제 영혼의 육신이 떠날 때, 그 영혼의 뚜껑이 확 열릴 때, 육신의 뚜껑이 열릴 때 그 병동에서 인생 이야기가 다 들려오면서 저는 옥순이 할머니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옥순이 할머니하고 선희 할머니는 친구인데요. 옥순이 할머니는 귀가 먼 청각장애인이었는데 그 두경부암에 코 축농증이 생긴 여기 암이 걸려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더 이상 치료가 안 돼서 저희 병동에 오셨어요. 귀가 안 들린 이 옥순이 할머니는 눈이 먼 선희 할머니하고 평생을 보육원에서 만나서 같이 살면서 눈이 안 보이신 분을 위해서 옥순이 할머니는 평생 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본 환자 중에 가장 방문객이, 문병객이 많은 환자였어요. 저는 청와대 비서관도 모셔봤고 소설가도 모셔봤는데 그분이 가장 많았어요. 전국에서 다 오시는 거예요, 눈먼 분들이. 한 번이라도 옥순이 할머니한테 밥을 얻어먹은 사람 다 오시는 거예요. 저는 옥순이 할머니의 인생도 참 아름다웠지만 그 눈머신 분들의 그 의리,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옥순이 할머니가 가장 저는 인상 깊어요.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은 뭐 알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이제 여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감정이 요동쳐가지고 네. 평정심 정말 마음을 가누기가 힘들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보신 그 여러 사례 중에 정말 의연하고 담담하게 임종을 받아들인 환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뭐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공통점이랄까? 이거 답을 하기 전에요.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네. 거하고 마지막에 증상이 잘 조절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 이게 삶과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은 의학적인 것보다는 철학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네. 그거는 호스피스 병동에 오기 전에 이미 정해져 결정되는 있네요. 거고요. 네. 증상이 잘 조절되는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그거는 의사 입장에서는 네. 나쁜 소식. 아, 네, 나쁜 소식 내가 언젠가는 곧 죽을 것이다. 이런 나쁜 소식 내가 말기암이고 그런 소식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증상 조절이 잘 됐어요. 예를 들면 저희 딸이 출산 후에 안면마비가 왔어요. 정말 곧 이게 안면마비가 통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너무나 불안해하고 오히려 옥신옥신하고 이게 감각이 이상해지는데 무감각해지는 건데 네. 통증이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CT도 찍고 MRI도 뭐 MRA까지 다 찍어봤는데 별 이상이 없다 하니까 그날부터 통증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어머나 괜찮아질 이게 거란 걸 네. 아니까. 심리적이에요. 그렇죠. 네. 불안이 아. 있으면 불안이 병이 되는 거죠. 네. 암 환자도 말기암 환자도 그 나쁜 소식을 안 알려드려도 항암 치료를 안 하게 되면은 암은 마지막에 더 확 커지거든요. 그럼 네. 통증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내가 죽지 않을까? 근데 나는 그런 소리는 안 들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통증은 많아지고 증상이 자꾸 생기는데 가족들은 괜찮아요. 열심히 하면은 극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상하게 아세요. 그러면 증상 조절이 잘 안 돼요. 아프다 소리도 잘 못하고 그래서 나쁜 소식을 아주 서서히 알려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나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거고 제 경험에서 있는 거고요. 네. 제가 1000명 이상의 죽음을 돌보면서 딱 한 분은 알려드리지 않는 것이 좋았어요. 그분은 알려드리니까 바로 이제 자기 목숨을 자기 끊고자 하시더라고요. 되게 군인이셨는데 가족들도 이미 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예외는 있어요. 예.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나쁜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 통증 조절이 잘 되더라. 네. 이게 뭐 물론 이제 의사시지만 그 철학적인 부분도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맞는 자세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편안하게 임종을 맞으시는 분도 있지만 좀 뭔가 후회스럽고 할 말도 되게 많으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심지어 욕도 하시고 짜증도 많이 내시고 우리 왜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가 있잖아요. 네. 부정, 분노부터 네. 우울, 협상, 수용까지. 그다음에 수용까지. 그래서 분노의 단계에 오시면 가족들한테 계속 화를 내요. 그러신 분도 있고. 그럼 화내고 나면은 임종을 앞두고 환자들이 많이 후회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요? 내가 화냈던 게 되게 미안하고. 그 시간이 너무 짧죠. 네. 한 달 정도 네. 여명이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면 가족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가족도 같이 마음이 힘들잖아요. 네. 저한테 상담하시면 네. 좀 참아보라고 시간을 좀 들여보라고 그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환자만큼 힘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본인만큼 뭐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실 지켜보는 가족은 정말 또 힘들잖아요. 뭐 욕도 한다고 그랬었는데 네. 그리고 그런 분 그 가족들한테 좀 특별한 처방을 내리신다는데 기다려라는 말 외에 특별한 처방은 어떤 걸 내리시는 거예요? 환자가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해드려요. 네. 환자가 후회하는 거는 들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신혼부부가 왔는데 신혼부부는 아닌데 젊은 부부가 왔는데 네. 같이 잔 날이 별로 없고 깐난쟁이 아기도 같이 있고 하면은 간호사 차트에다가 침대를 3개 1인실을 저희가 무료로 쓰는 곳이 있었거든요. 침대를 3개 붙여서 가족이 함께 그날은 같이 자도록 해라. 이런 처방을 내면 간호사들이 침대 옮긴다고 힘들죠. 그러거나 할머니가 막걸리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한 잔을 꼭 드셨대요.
그러면 할머니가 이제 주치의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병원에서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할머니는 특별히 막걸리 처방을 해라. 그것도 가장 좋은 803 막걸리 뭐 이런 거. 네, 그러거나 이제 가족 남편과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특히 중년에 이제 오면 우리 중년 부부들이 좀 더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가족이 오면은 가족 상담을 좀 해요, 남편하고. 제 남편은 제 말을 안 듣는데 또 의사라고 네. 그 가족의 남편은 제 말을 좀 경청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자들은 장미 500송이를 한 답을 받는 걸 좋아하는 것보다 한 송이씩 500일을 주는 500일 을. 거를 더 좋아한다 하니까 하루는 환자분이 남편에 대한 불만이 꽉 찼어요. 경상도 남자들이 별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고죽을 병에 걸려도 표현이 별로 약하죠. 가서 네. 그냥 손만 잡아주고 그냥 네. 또 가고. 근데 그날은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실가락지 반지를 받았다 하면서. 그래서 그날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방을 내리시나 봐요. 그 가족들에게도. 날이 지금도 한 10년 전의 일인데도 제가 어. 생생해요. 그러니까 가족 상담도 하시지만 환자가 내 남편한테 내 가족한테는 못하는 말을 의사 선생님한테는 할 것 그렇죠.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따로따로 상담을 하면요. 네. 다 이제 아까 검사님처럼 네. 이해가 되더라고요. 난 내 남편은 이해 못하면서 남의 남편은 또 이해가 돼요. 남의 가정사 다 이해가 돼.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환자 가족들이 막 서로 다투잖아요. 네. 환자에게 얘기해야 된다. 얘기하면 안 된다. 네. 근데 결국은 얘기를 하고 환자도 스스로 이제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이거 결정하는 게 그 편이 훨씬 괜찮겠죠. 제 경험상 그게 좋고 네. 그러나 항상 예외는 예외는 있다.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또 집착을 하시면 이분은 너무 마음이 약해서 알려지면 너무 초조하면서 마지막을 보낼 것 같으면 꼭 이야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례 예를 들어서 이 경험은 80살 된 할머니나 11살 된 아이나 죽음이라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 네. 과정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화면에 호스피스 의사로 활동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손을 콕 잡아주고 계신 건가요, 혹시? 저는 저 반지죠. 이분이시구나. 네, 아까 나왔던 게 저 다이아 반지 자기 아이고. 간에까지 가져간다고 자랑했었어요. 참 그것도 예쁜 받으셨고. 분이셨어요. 저 손에 잡아주고 네. 안아주고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스킨십을 많이 네. 해주면 좋군요. 그게 지금 습관이 돼서 네. 환자들이 오해하기도 해요. 스킨십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남자 환자들 오해할 수도 있죠. 근데 네. 제가 지금은 할머니니까 네. 오히려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편해하시고. 네. 아이고. 아이고. 아까 나쁜 소식 제가 드라마에서 네. 나오는 네. 이야기 조금 더 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 11살짜리 아이를 떠다보낸 제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정말 환자로요? 최근에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후배였는데 11살짜리 아들을 떠나보냈는데 용기 있게 아들한테 나쁜 소식을 알렸어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빠가 같이 하겠다. 너를 절대로 아프게 하지는 않겠다. 이 아이가 폐에 물이 많이 찼어요. 그래서 폐에 뭔가를 찔러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11살짜리 안 그래도 피에 주렁 못 먹으니까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또 폐를 찔러서 그게 또 물을 뺀다, 흉수를 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또 차거든요. 반복적이겠네요. 예, 그런데 흉수를 안 빼면 호흡곤란 때문에 오늘이 너무 힘든 거예요. 호스피스 환자는 오늘이 즐거워야 돼요. 네.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빠가 용기 내고 나쁜 소식을 알리니까 네. 아이가 11살짜리 아이가 아빠 나 그거 알아. 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국 가는 거 아는데 며칠이라도 엄마 아빠 더 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신의 영역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용기 있게 바늘 찔러서 흉수 빼고 그날 너무 재미있게 놀았대요. 예. 그래서 나쁜 소식의 효과는 이렇게 극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 저 죄송한데요. 아까부터 스스로 이제 할머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젊어가지고 지금 실례지만 지금 올해 고맙습니다. 몇이십니까? 제가 58세예요. 만으로. 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저보다 몇 살? 감사합니다. 언니 이렇게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책에 보니까 의과대학은 일찍 가셨지만
의사 이제 수련이는 늦깎이 40살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중간에 공백이 10년 넘게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13년을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의대 졸업하시고요? 네. 오. 재학 중에 결혼하신 거예요? 결혼해서 아기 놓고 큰애는 이과대학 공부하면서 낳았어요. 어머나. 그래서 태교를 의대 공부를 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손주도 일찍 보셨구나.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수련이 시작한 게 40살인데 그럼 한참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셨겠네요. 그랬겠다. 서름도 많이 받았어요. 또 의과대학 쪽 군기 세잖아요. 그럼 아, 그게 군기 세죠. 나이 선후배 어린 선배들이 기간이 또 막 야단치고 그랬을 거예요. 네, 잘 모르니까. 근데 왜 갑자기 전업주부를 그만하고 의사의 길로 다시 들어서신 거예요? 그게 우연한 기회였어요. 제가 오. 봉사 활동을 하고 나이 들어서 하고 네. 싶다고 하니까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문의를 따야 나중에 뭐 해외 봉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하니까 그래서 용기 내서 했어요. 그럼 이제 자원봉사가 하고 싶어서 의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자원봉사를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뭐 어떤 의사가 되겠다가 이런 포부는 갖고 시작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업주부로 환자로 많이 살았으니까 네. 내가 좀 의료의 질은 낮아도 따뜻한 의사 이런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제 호스피스 병동 네. 얘기가 나오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죽음이란 누구나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좀 안 왔으면 좋겠고 올 거면 좀 느리게 왔으면 좋겠고 어떻게 생각하면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네. 호스피스 병동이 전문으로 계셨으니까 뭐 죽음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들 갖고 있으시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죽음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 안 하고 하루하루 그냥 오늘 좀 즐겁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갖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저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 아들이 계속 하는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들은 엄마는 결국은 죽음 홍보하고 이런 걸 하지만 결국은 죽이는 의사고 자기는 살리는 의사 한다면서 재활을 할까 했어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네. 그래서 하루하루를 꼭 촘촘히 채워나가다 보면은 100세까지 채워서 네. 좋은 인생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이 하루하루를 잘 선택해서 하루하루가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지막을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마지막에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떠날 것인가를 생각하면은 우리 하루하루 선택에 아주 힘들 때 잘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직장을 저 직장 이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때도 마지막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네. 결국 쉽죠. 그래서 죽음을 안다는 것은 죽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쓴 거예요. 근데 그 호스피스 병동의 의사 하시면서 굉장히 또 남다른 보람 많이 느끼셨을 건데 근데 그걸 그만두신 이유는 또 뭡니까? 더 이상 못 하시겠던가요? 지금 들어보니까 딱 적성에 맞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잘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네. 가장 큰 거는 제 체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전업주부로 살다가 다시 의사 생활 40에 했는 것도 체력이 힘든데 네. 애들 다 대학까지 그때 보냈었거든요. 애들이 또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얘들 다 보내면서 워킹맘으로 하면서 제가 커피를 한 7잔 정도 마시면서 생활했었어요. 그래서 체력이 굉장히 약해져서 내 몸을 좀 다독거려야 되겠다 해서 호스피스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르셨지만 예전에 아침마당 나오셔가지고 막 헬스 막 이렇게 맞아요, 운동하는 맞아요. 것도 제가 가르쳐 주시는 거 봤던 기억이. 스포츠 지도사세요. 네, 맞아요. 네, 그거 나거든요. 땄어요. 네,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항노화센터에서 헬시 에이징, 그러니까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전문가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호스피스 의사의 또 연장성산의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항노화의 마지막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 바로 죽음이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항노화한다고 호스피스 하면은 전혀 이 선생님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전혀 다른 걸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호스피스에서 죽음을 돌본 것이 아니고 네. 암 환자의 통증을 돌봤고 예. 삶을. 항노화에서도 얼굴을 젊고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네. 근골격계
또 뇌 건강을 좋게 해서 통증 없이 노년을 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이 근골격계 얘기하시니까 제가 딱 또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어디겠어요? 무릎이거든요. 관절. 아, 저 실생활에 도움될 수 있도록 좀 팁 같은 거 있을까요? 무릎은 네.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네. 아껴 써야 돼요. 아. 예전에는 10,000보 이상 돼. 걸어라, 유산소 운동은 걷기밖에 없다 해서 굉장히 많이 네. 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60대에서는 6,000보, 10,000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70대는 6,000보에서 1,000보 더 내린 줄여요. 5,000보. 또 80대에서는 그 반이 더 내려요. 절반이 2,500보를 오. 추천해드려요. 그렇다면 이 우리 유산소 운동, 치매에는 뇌 건강에는 유산소 운동밖에 좋은 게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부족한 부분은 무릎을 아끼는, 네. 예, 중력을 이기지 않는, 내 몸무게가 실리지 않는 그런 다른 운동, 운동? 예, 그런 게 뭐가 있냐면은 네. 노젓는 운동, 네. 로잉, 예. 예, 로잉, 오. 또는 승마, 네. 또 수영이 또 좋아요. 아. 예, 그런 걸로 바꿔서 주구장창 걷기만 하면 무릎 다 나갑니다. 예전보다 몸을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몸을 아껴 써야 아껴 된다는 써요. 얘기가 네네, 그 아끼는 운동이죠. 예. 네. 근데 사실 이 항노화에는 그 운동도 중요하지만 저는 먹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 보면 정말 관리를 잘하셨잖아요. 선생님 과연 어떤 식단과 어떤 운동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요거 좀 밝혀주세요. 그 사람들은 네. 저보고 그 라면도 하나도 안 먹고 네. 이슬만 먹고 닭가슴살만 먹는 줄 그래 아니까 보이세요. 그래 보여요. 되게 예민해 보이고 네. 저도 사실 통증이 별로 없고 안 예민해요. 네. 지금은 또 제가 손주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손주를 맡아서 136일짜리 지금 애를 가지고 데리고 어머나. 있기 때문에 네. 컵라면하고 네. 실내에서 걷기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아, 전혀 의외의 답이다. 어머, 라면으로. 어머. 컵라면을 근데 괜찮아요, 저는 그게? 네, 컵라면을 튀기지 않는 컵라면을 사요. 아, 예. 아, 면을 튀기지 않고. 네, 아. 그리고 스프는 반만 넣고 아이, 그러면 나트륨이 안 돼. 몸에 안 야시네. 좋거든요. 네. 그다음에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예. 애들한테는 그래서 단백질 볼이나 달걀 2개를 넣어요. 오. 네, 그래서 단백질 보충하고 걷기는 제가 실내만 걷기 때문에 실내가 조금 딱딱하잖아요. 네. 그래서 슬리퍼, 네. 쿠션이 좋은 슬리퍼를 오. 발 뒤꿈치를 먼저 해서 그렇게 걷고 있어요. 아, 걷는 방법이 따로 있군요. 그렇죠. 건강하게 네. 걷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기가 7kg 이상 되기 때문에 제 정상 체중에 7kg나 부르면은 제 무릎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무릎 건강에는 체중을 안 불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그래서 발 뒤꿈치부터 발 뒤꿈치를 대려면 앞꿈치를 덜어야 돼요. 그렇죠. 예, 앞꿈치를 들면 바로 뒤꿈치부터 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에서 돌아다니고 걸을 있습니다. 때도. 앞꿈치를 쿠션이 들면서 있는 실내를 신발 신고. 돌아가니네. 네, 그래서 제가 60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6,000보만 걷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우리 선생님 나오셨을 때 네. 손을 항상 이렇게 해라 그 말씀을 듣고 네. 계속 오래 했었는데 또 까먹었어요. 저를 보면 알게 되시나요? 예, 예. 딱 뵙는 순간 그 기억났는데 오늘 또 하나 배워야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 건강하게 늙어가기 위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요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적당한 좋은 노후 생활 치면요. 연금이라고 나오거든요. 저도 오늘 그걸 말해주고 싶은데 제가 중요한 의사이기 부분이죠. 때문에 네. 일반적인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실 것 같고 의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3가지. 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네. 그런 의학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예, 치매예요. 뇌 건강을 좋게 해라. 60대, 치매 예방. 예, 네. 60대 이상은 1명, 그리고 85세 이상은 4명이 10명 중에 4명이 치매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데 치매 약은 지금 완치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뇌 건강을 여러분 스스로 관리하시는데 여러 가지 관리법이 있지만 저는 오늘 쉬운 구강 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를 잘 닦으면 치매 안 걸리는 그런 논문이 계속 발표돼요. 구강 미생물이 심장에도 가고 뇌에도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잘 닦으면은 구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 근골격계 질환 예방이에요. 네. 아껴 쓰는 운동. 네. 예. 그래서 관절을 보호해주는 운동을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마음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인 나라예요. 노인 자살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글픈 노인이 많은 나라예요.
호스피스에서 제가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고 죽음은 삶의 결과물이라고 했거든요. 노년도 마찬가지예요. 중년과 청년의 결과물인 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노년을 준비하면요, 우리가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행복한 네. 노년을 맞이해야 될 텐데요. 우리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골동품이 되고 싶어요. 소설가 박완서 씨는 명품이라 치는 골동품도 처음에는 별로 가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세월과 풍상이 지나면서 이게 빛이 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됐으니까 저도 인간 골동품이 되고 싶습니다. 네, 세월이 지날수록 빛나는 골동품 같은 우리 헬스에이징 의사, 호스피스 의사인 김효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효한 선생님의 책을 보면 앞물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죽음의 신이 누구에게 찾아온다는 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네. 그런데 그 신이 언제 찾아오느냐 하는 것보다 더 불확실한 것은 없다. 죽음의 신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 최선을 다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행복해야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 관리 잘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침마당 대구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